그래서 발표 순서를 우선 보면 여기 지금 이미 슬라이드가 올라와 있는데 유미 법무법인의 정능준 변호사님이 먼저 발표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법무법인 한겨울의 윤봉남 변호사님이 발표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가비아의 김상민 차장님, 그리고 국회 입법조사처의 신용호 변호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시는 것으로 해서, 그래서 아마 이미 뭐 GDPR이나 후이즈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인지가 되신 상태에서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전홍준 변호사님께서 후이즈와 GDPR에 관련된 인트로부터 시작을 해서 아무튼 이 세션을 설계를 하셨던 분으로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 이슈로 깊이 들어가는 거에 대한 가이드 역할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와서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전홍준입니다. 이게 PT가 사실은 재활용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 5월 9일자가 찍혀서 미처 제가 챙기지를 못했다는 이런 엄청난 실수를, 하지만 이게 100% 재활용은 아니고요. 반 이상 다시 썼기 때문에 이거 참 이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재활용이긴 한데요. 이게 이제 후이즈, 그러니까 우리 세션을 이제 들으시려면은 후이즈가 뭔지, 그 다음에 이제 GDPR이 뭔지를 조금 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후이즈에 대해서 간단히 하면, 후이즈는 기본적으로 도메인 이름, IP 주소, AS 번호라고 망식별 번호 등의 인터넷 자원에 대해서 레지스트란트, 이게 우리가 이제 레지스트란트란 말 많이 쓰는데, 이게 등록인, 그다음에 레지스트라, 이거 등록 대행자, 그다음에 레지스트리는 이제 등록 관리 기관, 뭐 레지스트 오퍼레이터라고도 하는데, 그런 그다음에 DNS, 도메인 네임 서버, 등록 만료 기관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조회할 수 있는 그런 프로토콜을 후이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제 후이즈, ORKR 이런 데서 도메인 네임을 딱 치면은 그 IP 주소가 탁 나오는 뭐 그런 데입니다. 종류는 이제 루트존에 대해서 후이즈가 있고요. 그다음에 TLD, 탑레벨 도메인 후이즈가 있는데,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뒤에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쪽 세계로 오면은 약어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그런데, 이건 뭐 약어까지는 아니지만은 아이캔이라는 게 있고요. 아이캔도 아시는 분 아실 수 있겠지만, 지금 특히 GTLD에 관해서 탑레벨 도메인에 대해서 이제 주소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고요. 그다음에 레지스트란트가 이제 여기서 우리가 프라이버시의 보호 객체가 되는, 주체라고 해야 되나, 보호 주체가 되는 등록인을 말씀드린 거고, 레지스트리 오퍼레이터가 이제 이런 주소 관리를 하는 기관이라고 하고, 우리나라 다케일 같으면은 이제 키사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레지스트리 오퍼레이터가 됩니다. 그다음에 레지스트라가 이제 우리가 흔히 도메인을 등록 신청할 때 하는 기관들 있잖아요. 가비아, 뭐 후이즈, 뭐 이런 여러 기관들, 이게 레지스트라고요. 그다음에 TLD 뭐 이런 용어가 나옵니다. CCTLD가 이제 국가 도메인이고, GTLD가 일반 최상위 도메인이고요. 그다음에 IANA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이런 후이즈, 그러니까 도메인 네임 이런 거를 관리하는 그런 기관을 말하는데, 이 IANA가 지금 아이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재미로, 이건 뭐 후이즈 프라이버시 이슈는 아닌데 보통 후이즈 하면은 이제 TLD 후이즈만 생각하시는데, 루트존 후이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트존 후이즈는 뭐냐면 닷KR, 닷컴 자체의 후이즈 정보를 조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후이즈 IANA.orkr, 이게 그게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게 보면은 지금 닷KR에 대한 후이즈 조회를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러면은 저도 잘 안 보입니다. 이게 글씨 작네. 이게 지금 어드미니스트러티브 컨택트가, 관리자 관리자 컨택트가 우리 정길란 박사님은 돼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닷KR을 이제 만드신 분 중에서, 그분 이제 정길란 박사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계속 이제 연역적으로 정길란 박사님이 닷KR 관리자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 책임자는 이제 한국인터넷진흥원 키사 쪽에서 계속 매니지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크리에이션 데이트가 있는데, 닷KR이 86년에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후이즈에서 저희가 이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루트존 후이즈고, 닷컴도 여기서 하면 뭐가 쫙 나와요.
그다음에 이제 ccTLD 후이즈라는 것도 뭐 후이즈.kr에서 조회하면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아까 그 정길란 박사님 같은 경우에 제가 다시 또 보면서 여기 사실 휴대전화 번호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전화번호가 누굴까? 왜냐면 키사 직원 저 번호 같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010 뭐 이런 번호기 때문에 그 정길란 박사님 거 같아서 지웠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은 그 이런 컨택트 이 정보에 이름과 주소와 전화번호, 이메일 같은 게 이거는 확실히 정길란 박사님 지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나타났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 무단적으로 수집하는 업자들이 있었고. 이걸 통해서 스팸이나 뭐 피싱이나 아니면 도메인을 탈취하는 예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부터 이제 후이즈 프라이버시 이슈가 제기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나라 ORKR 같은 거 이렇게 하면 똑같이 뭐 사람 이름하고 이메일하고 이런 게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프라이버시 이슈가 생기고요. GTLD도 마찬가지로 네이버닷컴 우리 이제 네이버가 닷컴 GTLD를 쓰니까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참고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아시면 좋은데 이게 후이즈 프라이버시 이슈하고 많이 연결되는 건데 닷컴, 닷넷, 잡스 이런 이제 도메인들은 이제 씬 후이즈라고 그래가지고 이 씬 후이즈는 그 등록인에 관한 정보는 레지스트라가 보유하고 도메인 이름 자체에 관한 정보, 기술적 정보는 이제 레지스트리가 보유하는 그 정책을 후이즈, 그러니까 씬 후이즈라고 그러고. thick 후이즈는 이제 이 모든 정보를 등록인과 도메인 이름 자체에 대한 모든 정보를 레지스트리가 보유하는 게 이제 thick 후이즈 정책인데 지금 GTLD 정책은 이 thin에서 thick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른 데서 뚱뚱한 데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왜냐면 레지스트리로 다 도메인 그러니까 등록인 정보도 다 몰아주겠다는 취지인데 그건 뭐냐면은 이제 관리가 아무래도 레지스트리가 더 데이터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만약에 레지스트라가 이제 망하거나 이럴 때 정보의 이전 문제가 생겨서 지금 GTLD 단위에서는 새로 나온 신규 도메인은 다 지금 이 thick 후이즈 정책을 취해야 되고요. 기존에 우리가 많이 썼던 닷컴, 닷넷, 닷잡스가 사실은 지금 아직 thin 후이즈인데 이 정보들을 사실 다 thick으로 그러니까 레지스트리 쪽으로 다 데이터를 이전하려는 정책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이즈 프라이버시 이슈를 한번 보면은 아까 이렇게 후이즈 예를 보셨다시피 그 등록인 레지스트런트의 개인 정보를 볼 수 있는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그다음에 주소 이게 이제 노출이 된다는 게 사실 좀 문제인 거죠. 사실 저도 그러니까 사실 왜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어드민 C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이제 어드민 컨택트 그러니까 관리자 주소 그다음에 테크 기술 책임자 주소 이것도 다 이름과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가 다 이제 공개가 돼 있습니다. 기존 종래.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노출되고 또 수집을 해야 되는 건지 이제 의문이 생기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개인정보가 이제 중요시되고 거기에 나온 정보를 가지고 이제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슈가 생긴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처음에 후이즈 설계할 때 등록인도 정보를 수집하고 어드민 컨택트라는 그 이제 관리자 이름, 주소, 이메일 주소 이것도 수집하고 또 테크 그러니까 기술 책임자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도 왜 이렇게 수집했을까 사실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아주 공식 문서는 아닌데 기본적으로 옛날에는 이제 그 인터넷이 이제 아주 활성화 안 됐을 때는 뭔가 이제 뭐 이메일을 보내는 쪽 서버가 연락이 안 되면 직접 전화를 걸었다는 거죠. 이렇게 확인해가지고 후이즈를 조회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테크 컨택트를 찾아서 전화하거나 이메일 보내가지고 야 니네 서버가 뭐가 좀 안 된다고 실제로 그런 식으로 사실 인터넷 옛날에 돌아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렇게 광범위 됐는데 지금은 사실은 뭐 상대방 서버 막혀도 그런 식으로 일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사실 이제 기능 그 효용이 이제 좀 떨어진 상태에서 프라이버시 이슈가 이제 확 터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의 정책은 기본적으로 어드민 컨택트는 수집 안 하려고 하고요. 왜냐하면 어드민 컨택트하고 등록인 자체는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어드민 컨택트를 별도로 수집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이 갖고 있고 테크 컨택트는 이제 필요하니까 수집은 하는데 공개는 이제 제한적으로 하려는 이제 그런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뭐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슈로는
이렇게 이제 공개되는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그러니까 정보의 범위 내에서, 정보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주소가 있는데 여기서 좀 보여줘야 될 정보는 뭘까? 이거를 좀 고민하게 되고, 두 번째는 그런 공개되는 정보를 누가 보게끔 허용해 줄까? 이게 또 이제 이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 이슈로는 이제 이건 프라이버시 이슈하고도 조금 약간 멀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프라이버시는 정보의 정확성도 프라이버시의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프라이버시는 자기 정보는 또 자기가 통제를 하되 자기 정보는 정확해, 애큐러시를 담보해야 한다는 그런 것도 프라이버시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고 있는데 사실 이 후이지 정보가 굉장히 다 틀립니다. 사실은 지금 후이지 조회해가지고 가보면 다 연락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후이지 정보가 부정확한데 이제 그런 걸 어떻게 정확하게 유지할 거냐, 이것도 이슈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이 정보의 이용 예를 했는데 이제 어느 문서에서 영어로 써있길래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뭐 피해가 이제 알게 되면은 거기에 연락을 해주고, 그 다음에 범죄자를 찾는 거, 그 다음에 지재권, 그러니까 도메인은 상표권 침해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특정 도메인에서 저작권 침해물이 막 복제 전송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그걸 확인할 때 후이 정보가 사용되고, 또 네 번째로는 도메인 팔 때, 도메인 양수도할 때 사실은 후이 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도메인을 사보신 분이, 그러니까 등록을 해보신 분은 많이 있을 것 같고, 도메인을 살 필요도 있잖아요. 살 때 양도인이 누군지를 일단 먼저 봐야 되거든요. 그럼 사실은 후이 조회를 해서 양도인이 먼저 체크를 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뒷조사를 좀 한 다음에 이렇게 접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후이 정보가 없으면, 조회를 못하면은 약간 좀 협상력이 떨어집니다. 이게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가격을 어떻게 제시해야 될지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후이 조회는 적어도 도메인 양수도에서는 양도인의 어떤, 마치 우리가 부동산 살 때 부동산 등기부의 소유자 이렇게 써 있는 것처럼 그런 역할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이게 뭐냐면은, 이제 저도 지금은 많이 우리가 안 그러는데 옛날에 이제 어떤 특정 도메인에 딱 접속을 했을 때 사실 이 도메인이 좀 악의적인 도메인인지 진짜인지 약간 애매할 때 있잖아요. 그때 사실 후이 조회를 해가지고 이거 누가 등록인이고 누가 관리 책임자인지 좀 확인해 보면은 적어도 이제 이 도메인의 진정성, 도메인 이름의 진정성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거든요. 지금도.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볼 때 그게 이 기능이 조금 떨어져서, 사실 이제 네이버나 구글에서 좀 자체적으로 그 신뢰성을 좀 조사해서 좀 상단에 띄워진 것들은 대체로 좀 문제가 없는 사이트들이고, 개인이 뭐 그걸 구체 이제 하지는 않는데, 사실은 이제 의심 나는 도메인에 접근을 할 때는 후이 정보를 조회해서 이 신뢰성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후이즈 정보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문제는 GDPR이라고 이게 2018년 5월 25일 날 이렇게 시행이 돼 버렸는데, 사실 이게 95년부터 EU에서는 이제 디렉티브라고 그래서 개인정보보호 디렉티브가 있어서 사실은 옛날부터 있었던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GDPR이 성립하면서 굉장히 이제 핫 이슈가 됐습니다. 사실 이제 GDPR 2018년 5월 25일 시행 전에 있었던 1995년 디렉티브에서도 이 후이지 정보가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 그 이유가 이제 이런 개인정보보호 체계에서 퍼스널 데이터, 개인정보라는 게 사실은 모든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의미하고, 또 그 개인정보법에 적용을 받는 그 데이터 컨트롤러, 그러니까 우리 법으로 하면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좀 유사한데 조금 다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 데이터 컨트롤러가 GDPR 상에는 데이터 처리의 목적과 수단을 정의한다 이렇게 돼 있고, 실제로 데이터를 처리할 필요는 없어서 사실 우리 법에 개인정보 처리자보다 더 넓게 지금 데이터 컨트롤러가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GDPR에 영향을 받는 수범자도 굉장히 좀 넓은 상태에서 그런 이제 개인정보, 이 GDPR을 포함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기본적으로 데이터 처리, 이제 첫 단계는 수집이 될 텐데요. 수집에서 데이터 처리의 목적을 명확히 하는 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후이즈 같은 경우에는 왜 등록인 정보를, 등록인 그다음에 테크 컨택트의 정보,
이름, 이메일 주소 이런 것들을 왜 수집해야 되는지 목적을 확실히 정리하라고 굉장히 강조를 하거든요. 이게 안 되면 위법하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또 여기서부터 문제가 됐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데이터 처리할 때는 또 법적인 근거, 정당한 이익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또 굉장히 그 법적인 근거를 또 GDPR 같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요 3조가 이제 설정이 되면서 우리도 좀 고민할 부분이 생겼는데 종래 그 95년 개인정보보호 디렉티브는 그 자기네 EU법의 적용 범위를 요것만 EU 내에서 설립됐을 때 요것만 갖고 있었다가 이 GDPR에서는 요거 외에 요 다음 거, 그러니까 EU 내에 정보 주체에게 재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EU 내에서 정보 주체 행위를 모니터링하는 경우도 GDPR이 적용된다고 해서 이 GDPR의 지역적 범위를 넓혀버렸습니다. 요 후단의 요거는 EU 내에서 EU 바깥에서 설립되었더라도라는 말이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EU 바깥에 설립되었더라도 EU의 정보 주체에게 재화 서비스를 공급하면 GDPR이 적용된다 이런 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되니까 보통은 법의 지역적 범위는 자기의 주권 내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EU법에서 뭐 하는 건 사실 우리랑 큰 관계가 없었는데 요 지금 3조 이게 2항인데 3조 1항 2호인가? 하여튼 2항인데 요게 생기면서 EU 바깥에 있는 기업이나 그런 엔티티에 대해서도 GDPR이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확 열려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예를 들어 대행자들, 우리의 레지스트라나 우리의 레지스트리도 사실은 이제 이거에 어떻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돼서 이 이슈에 이제 우리가 일부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GDPR이 처음에 성립됐을 때 가장 센세이했던 거는 요겁니다. GDPR 위반하면은 전 세계 매출액의 4% 또는 2천만 유로 중에서 보통 이렇게 나오면 낮은 금액을 벌금을 해야 되는데 높은 금액을 벌금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센세이션했어요. 왜냐면 게다가 이게 전 세계 매출이었고요. 구글 같으면 구글 코리아, 구글 스페인, 뭐 구글 어쩌고저쩌고 다 합쳐서 이거의 매출액의 4%, 뭐 이렇게 나온다니까 이제 거의 뭐 핵폭탄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이 있었죠. 근데 이제 실제로 이 법이 시행되고 나니까 뭐 이렇게 되지는 않고 실제로 벌금까지 가기 위해서는 뭐 경고도 있고 이렇게 한 4단계를 거쳐야 벌금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 엄청난 금액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법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기업이나 또 EU 바깥에 있는 국가들이 굉장히 긴장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요렇게 EU 내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고 이렇게 진화되면서 EU에 이제 WP29라는 워킹 파티 29라는 조직이 있는데 이게 이제 DPA라고 그 개인정보 보호 기구들의 연합체 같은 건데요. 이들이 이제 사실 예전부터 계속 아이칸 후이즈 모델이 좀 그 개인 자기네 EU법에 어긋난다고 계속 시그널을 주고 있었습니다. 주고 있었는데 안 하고 있었죠. 안 하고 있다가 왜냐하면 그 GDPR이 사실은 초안 나온 거는 2014년인가 되게 옛날에 나왔는데 그것도 굉장히 이제 GDPR 자체도 좀 지지부진하게 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뭐 잘 안 되네 이렇게 보다가 우리나라 국회에서 법률 통과하듯이 갑자기 뭐 이렇게 확 돼버렸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아이캔도 그 GDPR의 발효랑 맞춰서 일을 좀 하려다가 좀 워낙 이 아이캔 보면 글로벌 차원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요. 진행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017년에 12월달에 이제 공식적인 노티스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논의만 계속하고 있다가 이제 2018년 5월 25일날 발효가 되니까 이제 엄청나게 이제 일을 막 하게 됐죠. 근데 아무튼 이렇게 이제 그 전부터 사실은 이제 후이즈가 왜냐하면 데이터가 등록인의 정보를 무조건 많이 다 수집을 하고 또 그걸 제한 없이 보여줬기 때문에 누구나 그 IP 그 도메인 네임 정보를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문제가 있었다고 돼 있고 그때 이미 그 WP29에서는 계층적 접근이라고 그래서 정보를 누구나 다 보여주지 말고 그 정보에 대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정보를 보여줘라 이렇게 제안을 사실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법적으로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 이제 주로 사법기관이라든지 뭐 그 보안 전문가라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계층에 대해서 특정 이익 있는 사람에게만 후이지 정보를 보여줘라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거의 이제 매듭은 졌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그냥 도메인 자체에 대해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그 후이지 정보를 조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회는 하지만 등록인에 관한 정보를 사실은 많이 볼 수가 없습니다. 옛날처럼 등록인의 동력이 누군지, 이 사람의 조직의 이름이 뭔지, 이메일 주소나 주소가 어딘지 이런 거를 전혀 파악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실 일부 부작용이 있을 거라고 저는 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후이 정보라는 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도메인은 한 번 취득했다고 해서 영원히 그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도메인은 소유권 대상이 아니에요. 소유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갱신을 해줘야 되고 또 그런 도메인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인터넷상에 있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공유제로서 이렇게 쓰여지는 부분이 있고 후이즈 조회를 통해서 이게 누구다 이렇게 보여지는 면이 있는데 이게 사실 개인정보라는 건 사실은 자기가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권리인 거잖아요. 개인정보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이 도메인 자체가 독점권의 영역으로 사실은 좀 들어가는 좀 사실 느낌이 있는 거죠. 이 상황이 누구나 볼 수 없고, 그죠? 누구나 볼 수 없는 그런 식이 되니까 마치 부동산 소유권처럼 사실 도메인이 가는 면이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설사 부동산 소유권 같이 변화한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나라 등기부 같은 게 부동산 등기부 다 공개돼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부동산은 완벽한 개인적 소유권이긴 하지만 부동산은 그 제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량이 제한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등기부를 통해서 또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후이지 정보를 어디까지 공개할 거냐, 좀 이런 것들이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몇 장 안 남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상의 문제, 그 등록인에 관한 정보를 너무나 다 수집을 하고 또 그걸 그대로 제한 없이 주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지금 논의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집 단계는 기본적으로 이 등록인의 정보들을 계속 수집하자 이렇게 거의 정리가 됐고요. 다만 이제 최종적으로 승인된 이제 권고 사항은 어드민 컨택트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자는 이제 등록인하고 거의 같기 때문에 별도 수집 안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술 책임자 정보는 이제 옵션으로 수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이런 식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조회, 그러니까 제공 제3자한테 보여주는 단계에서는 여기서 이제 non-public 후이즈라는 건 이제 사실 개인정보성의 데이터들, 그러니까 이름, 주소, 이메일 이런 거 우리가 지금 관심을 두고 있는 그런 정보를 non-public 그 후이즈 뭐 레지스트레이션 데이터라고 하는데 이거는 일정 기준을 가진 사람, 자격이 있는 사람만 보여주자. 즉 정당한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만 접근하게 하자. 그런 사람들은 그런 non-public 후이지 정보는 접근하지 못하고 도메인 자체 정보, 즉 이거의 그 종료 기간이 언제고 이거를 관리하는 레지스트라 또는 레지스트라가 누구고 이 정도만 보여주는 이런 식으로 지금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까지 했던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이제 이런 시스템은 거의 이제 없어지는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뭐 샘플이 있는데 보면은 뭐 이 디스플레이 된다는 건 기본적으로 사람 정보는 아닌 거고요. 다 레지스트리는 레지스트라 정보들은 다 보여줍니다. 다 보여주는데 예를 들어 사람 정보에 이제 근접해지는 것들, 레지스트런트 이름 뭐 이런 것들은 다 안 보여줍니다. 조직만 살짝 보여주고요. 뭐 주소 같은 것도 거의 안 보여주고 좀 이런 상태입니다. 특히 외국은 보면은 이 우편 번호에 대한 굉장한 그 민감성이 있어요. 우리는 사실 우편 번호 별로 이렇게 민감하지 않는데 얘네들은 개인정보를 해보면은 외국인들은 이제 우편번호, 집 코드에 대해서 굉장히 개인정보라고 인식을 하고 그걸 함부로 안 보여주려는 그런 게 있는데 아마 그거는 우편번호가 갖고 있는 그 지역적 범위가 우리랑 많이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이렇게 뭐 거의 이제 이렇게 되고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거의 뭐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좀 옛날 거여서 어드민 정보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안 되기로 돼 있고요. 그
여기서 보면 컨택 그 있잖아요. 테크는 사실 테크는 뭐가 문제가 있으면 연락은 좀 하긴 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정보는 보여주지 않지만 이렇게 테크 이메일에 대해서는 익명화된 이메일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웹상에서 이렇게 연락할 수 있도록 그 수단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연락을 할 때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 다 막아버리면 못하니까 익명화된 이메일이나 웹폼을 통해서 연락을 취하도록 이렇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렇게 쟁점을 정리해 보면은 어쨌든 이렇게 공개 범위를 확 줄여버리니까 유럽의 DPA, 그러니까 개인정보 보호 기구들은 이제 만족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이런 뭐 법집행, 그러니까 수사기관들, 그 다음에 특히 지재권, 상표권자들이 좀 문제인데 상표권자들하고 또 보안업체, 외국은 관제도 사실 민간이 하고 우리는 이제 관제도 약간 뭐 국정원도 관리하고 하지만 이제 외국은 관제 같은 것도 다 민간에서 하고 다 그러거든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봐야 되는데 접근을 해야 되는데 못 하니까 굉장히 사실 좀 문제가 있고 지금의 이제 핵심 지금 단계에서는 지금은 수집과 공개 범위는 거의 픽스가 돼 있고요. 지금 논의되는 거는 요렇게 후위 정보를 봐야 되는 기관들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해 줄 거냐. 뭐 이런 게 이제 핵심적인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돼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그 다음 윤 변호사님이 말씀하실 것 같은데 이런 기관들이 있어요. 이렇게 후위 정보를 좀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기관들이 있는데 이런 기관들이 이제 아이칸 내지 그 유관 기관으로부터 접근 권한을 받아서 과연 후위 정보를 볼 수 있을까 지금 이게 돼 있고 여기에 대해서 아직도 논의 중이어서 뭐 어떻게 된다는 건 좀 말씀을 좀 못 드리는 상황입니다. 다만 그러니까 그 관련해서 이제 이건 이제 아이칸적인 용어인데 사실 이제 아이칸은 PDP라는 이제 그런 절차가 있어요. 그 정책 개발 절차 이렇게 번역하면 되는데 항상 이 PDP라는 걸 통해서 정책을 마련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시간이 없다 보니까 엑스퍼다이트 돼서 신속 절차, 신속 PDP라고 해서 그 신속 PDP 절차를 통해서 지금 말씀드린 이 프레임워크를 이제 확정을 지려고 합니다. 확정을 지려고 하고 데이터의 수집과 공개는 이제 페이즈 1인 1단계에서 이제 정리가 됐었고요. 지금 이렇게 누가 데이터를 볼 수 있느냐 이 이슈는 이제 페이즈 2라고 그래서 2단계에서 논의 중인 거고 2단계 논의가 바로 이건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지금 현재 아이칸 내에서는 이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결론된 게 없어요. 그래서 딱 보면은 갈 길이 좀 아직도 멀다는 느낌이 좀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임라인이 이번에 이제 아이칸 회의에서 보니까 저는 참 이게 사실 GDPR이 작년 5월 25일 날 발효가 되고 2019년 1년 됐고 2년째인데 지금 보면은 지금 EPDP P2 이게 페이즈 2 약자 같은데요. 프라이어 투 아까 그 이슈 아이템 프라이어티 2 아이템 이건데 이게 3번하고 뭐 6번이 이 파이널 리포트가 이제 파이널 리포트가 나와야지 이제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내년 4월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좀 1년 남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아직 뭐가 다 세팅이 되려면 아직도 1년 남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혹시 엔지니어적인 분이 있으시면 좀 관심 드는데 뭐 결국 후이즈는 이제 서버들을 놓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 이제 아키텍처를 설계하는 게 이제 결과적으로 나오는데 지금 이제 아이칸이 생각하는 거는 이겁니다. 중간에 아이칸이 게이트웨이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종래는 후이즈 정보를 조회하면은 후이즈 정보를 갖고 있는 레지스트로 하나 또는 레지스트리에 그 리퀘스터, 그러니까는 그 질의자가 바로 질의를 해서 조회를 받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조회 절차가 GDPR에 위반되면 레지스트로 하나 레지스트리가 책임을 져야 돼요. 왜냐면 안 줘야 될 정보를 준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법적 위반이 되니까. 그래서 아이칸이 생각한 거는 이 중간 단계에 자기를 넣어서 자기가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GDPR적인 문제가 생기면 내가 좀 책임지겠다 아이칸이. 왜냐하면 이 프로세스를 보면은 쿼리가 오면은 옛날에는 요게 없이 바로 이렇게 갔는데 중간에 게이트웨이 끼고 이거는 이제 그 정보를 조회할 만한 적법한 자격이 있는지를 보는 크리덴셜 오센티피케이션 이런 건데 요걸 통해서 받아서 아이칸이 큐어를 여기다 주고
또 여기서 DB에서 다시 아이칸 통해서 넘어가는, 이렇게 하면 사실은 이제 기본적으로 아이칸이 정보를 주게 되는 거니까 GDPR의 법적 책임을 아이칸이 좀 인수를 하겠다, 사실 그런 태도인데요. 사실은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레지스트라나 레지스트리의 그 GDPR 책임을 완전히 면책시킬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GDPR 해석으로는 아이캔하고 데이터를 실제 보유하고 있는 레지스트라나 레지스트리는 공동 컨트롤러로 보고 있거든요. 조인트 컨트롤러로 해서 공동 컨트롤러를 보기 때문에 공동 컨트롤러는 사실은 법적 책임도 다 같이 받는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 정도 아이캔이 받을 수 있지만 이 뒷단에 있는 그 레지스트라나 레지스트리도 GDPR의 법적 책임은 사실은 갖고는 있습니다. 다만 아이칸이 먼저 있으니까 좀 해결을 해주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끝이네요. 일단 뭐 제가 개요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GDPR이랑 후이즈에 대한 인트로는 확실하게 되신 것 같고요. 예, 많이 도움이 되셨죠. 맥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네. 그러면 두 번째 발표는 법무법인 한결의 윤봉남 변호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건데요. 네, 지금 아까 전응준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정보를 어떻게 액세스하게 할 건가라고 하는 과정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이칸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거고, 그래서 국내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이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그 앞에 전홍준 변호사가 워낙 뭐 아이칸에서의 논의 현황은 잘 설명한 걸로 보여지고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다시 반복해서 아이칸 얘기를 하지는 않을 거고요. 이게 이제 GDPR이 유럽 개인정보보호법이다 보니까 그럼 우리나라는 좀 이렇게 가외에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있을 수가 있는데, 과연 그러한가가 이제 고민입니다. 그걸 지금부터 한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역시 그 아까 CCTLD 중에서 저희 사무실 법무법인 한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저희는 책임자를 개인으로 안 둬놨네요. 대신에 개인 이메일 주소는 저희 경영관리실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고요. 이때가 제가 입사해가지고 제가 등록했습니다. 원래 우리 도메인이 HK 로이어라고 해서 좀 길었는데, 야 요새 시대는 짧은 시대야, 로우로 끊어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사실은 제가 책임자였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바뀌어 있고요. 이럴 때 이제 이런 그 전자우편 주소도 일종의 개인정보일 때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아까 이제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GDPR 추세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즉 적어도 아이칸 영역에 GTLD 영역에서는 이제는 이걸 수집을 안 하겠다. 관리자 영역을 안 하겠다. 이게 지금 이제 합의라고 했지 않습니까? 공개 안 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이게 변화인데, 아직 CCTLD 한국 .kr이나 점 한국이나 이런 쪽은 아직 변화가 없습니다. 그걸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지금 GDPR 바뀌어 있는 GTLD가 바뀌고 있는데 또는 바뀌었는데 우리는 어디 가 있어 해서 논쟁이 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GDPR 없고 그냥 한국 개인정보보호법만 따르면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이슈. 또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아니 우리는 한국에서 우리끼리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후이즈를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무슨 상관이야 하는 주장이 있고요. 아니 우리도 좀 고민해야 되는데, 요걸 지금 저희가 같이 의논해 보는 시간으로 갖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뭐 건너뛰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얘기한 EPDP 절차에서 3월에 발표된 1단계 최종 보고서고요. 이것의 번역본인데 아까 이미 전 변호사님께서 그 업데이트 버전을 설명했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굳이 요 파트만을 설명하자면은 1단계에서 수집 단계에서 어떻게 하느냐, 2단계에서는 어떤 그 기관들이 말하자면은 인가 받아서 그 아까 말한 non public 정보들을 볼 수 있게 할 거냐, 요 두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약간 아웃 오브 데이트 돼 있는데요. 이미 여기 3월 달에서의 차기 우이즈로 나왔던 거에서 다시 지금 현재 업데이트 되고 있고, 뭐 아까 전 변호사님 설명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아까 말한 대로 관리 담당자 정보를 아예 수집도 하지 않고, 또는 수집된 정보가 있었을 때 개인정보, 난 퍼블릭 정보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공개를 하고자 하는 게 지금 이제 아이칸의 바뀐 정책인데,
이걸 우리나라로 왔을 때 .kr이나 .한국 우리나라 CCTLD 정책은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를 바로 지금 이제 다뤄보겠습니다. 첫째, GDPR이라는 유럽 개인정보보호법은 한국이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상관없다에 저는 퀘스천 마크를 하나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있냐면요. 첫째는 아까 3조 2항 얘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GDPR이 굉장히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어요.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임에도 불구하고 유럽에 있는 국민을 상대로 하는 서비스 프로바이더에 대해서는 적용이 됩니다. 그냥. 따라서 뭐 지금 한국에서 이제 뭐 다행인지 아니면은 뭐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우리 .kr의 경우는 등록인 주소지가 필요로 하게 돼 있죠. 한국에 주소를 갖는 사람만 등록하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생각해 봅시다. 한국에 주소를 가진 유럽 시민은 없습니까? 그러면 있습니다. 맞잖아요. 한국의 주소지를 갖고 있는 유럽 시민이 .kr을 등록했다. 그러면은 그 범위 내에서는 GDPR 입장에서는 너 유럽 저기 시민을 상대로 했네 하는 정도의, 물론 실제 비율로 한번 따져봅시다. 몇 명이나 됩니까라든가 그런 논쟁은 차치하고 이론적으로 GDPR이 확장된 형태의 그 적용 범위를 갖고 있다 보니까 저게 그렇게 간단치 않은 문제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황 이해되시죠? 두 번째, 최근에 이제 EU 적정성 평가라는 게 좀 전문적인 얘기인데요. 어차피 키사 내에서도 뭐 개인정보과가 있고 또 저 개인정보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이게 뭐냐면은요. 워낙 GDPR이 개인정보를 강하게 이제 보호를 해버리다 보니까 최근에 일본이 적정성 평가를 통과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자, 유럽 국외와의 데이터 이전을 함에 있어서 일본 너와는 이제 거의 유럽 영내의 데이터 이전과 동급으로 취급해 줄게 하는 일종의 허가 절차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훨씬 더 이 상거래에 있어서 이렇게 좀 편하게 되겠죠.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서 너는 나랑 거의 동급으로 하고 있는 걸 인정해 줘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해도 국외 데이터 이전에 관한 그 GDPR의 룰 자체는 적용이 됩니다만은 훨씬 더 완화된 형태로 말하자면은 그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게 적정성 평가고요. 우리나라는 아쉽게도 떨어졌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떨어졌습니다. 한 번은 행안부가 신청했다가 행안부는 독립기관이 아니야. 원래 DPA는 그 개인정보 보호기구는 독립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행안부는 독립기관이 아니야. 그러니까 떨어뜨렸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방통위가 부분 적정성이라고 해가지고 정보통신망법을 가지고 이제 갔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나라 법체계가 조금 옆으로 센 얘기인데 뭐 합시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있고 그게 행안부가 관장하고 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보통신망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뭐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로 따로 있단 말이에요. 뭐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시겠지만은요. 그랬을 때 그 정보통신망법을 관장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야 그러면은 내가 저쪽 행안부 쪽 말고 정보통신 부분에 대해서만 적정성을 다시 받아볼게. 그렇게 한 1년 반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가장 최근에 작년 말에 그것도 안 되겠어. 너무 부분이야. 두 번 떨어졌어요. 저희는 지금. 세 번째 대시가 현재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을 바꿔가지고 개정해가지고 통합법으로 다시 할게 하고 지금 이제 컨택을 하고 있는데 국회가 멈춰 있죠. 그러니까 통합법은 지금 뭐 계속 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지부진해 있는데 언제까지 그럴 거냐? 법 바뀌는 것은 우리나라 사정인데요. 국제 추세로는 저는 적정성 평가 안 갈 수 없다고 봅니다. 아니 안 그러겠어요. 우리나라 어쨌든 EU가 거래 주체에서 상당히 늘고 있는데 거래 관계가 EU를 무시하고 우리가 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적정성 평가를 어떻게든 하려는 과정으로 갈 거고요. 그럴 때 EU 쪽에서는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일본하고 논의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우리나라와의 논의 과정에서도 대충이 없습니다. 너하고 나하고 제도 다른 거 하나하나 따져보자 해서 당연히 나는 야 도메인 관련 후이즈 정책이 니하고는 다르네. 어떻게 싱크로 할 거야? 하는 이슈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나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직. 따라서 그런 면에서는 GDPR이 멀지 않다 그다지 그런 이슈가 있고요. 세 번째로 이제 제가 그 통일화 필요성은 뭘 얘기하냐면요. 닷컴 정책하고 .kr 정책이 다르다는 것 쉽게 유저들이 동의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당장은 아직 논의 중이어서 그렇지만은 닷컴 정책이 확 변해가지고 공표가 됐어. 다음에 아마 닷KR 한국 사람들 나는 왜 관리자 이름 내야 돼요? 저 닷컴은 안 내던데. 나도 내 이름 내 개인정보도 프라이버시 보호하게 해주세요 하는 유저들의 요구가 왜 없을까요?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글로벌 차원에서도 야 왜 네 나라는 뭐 갈라파고스야 네 따로 놀고 있어 니들은 이런 식의 어떤 그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뭐 도메인 자체가 원래 원 월드 아닙니까? 하나의 세계인데 서로 다른 정책으로 가져가는 것 자체의 리스크를 우리는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 따라서 법적인 측면이 아니라 하더라도 상당히 한국에서의 후이즈 정책이 뭐 작년까지는 이제 별로 이렇게 뭐 그냥 그 강 건너 불구경식으로 봤는데요. 내가 볼 때는 이제 강을 건너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의를 좀 말하자면 띄워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오늘이 아마 첫 자리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럴 때 이제 어떤 걸 고려해야 되냐? 앞에 뭐 워낙 전 변호사님께서 그 인트로덕션을 잘 소개해 줬으니까 제가 그냥 따라만 가보자면은 이해관계자 입장에 이제 고려가 필요한데요. 가장 이제 이 말하자면 후이즈 정보의 수요자들이 등록업체는 이제 수요자이자 또 관리자이기도 하죠. 레지스트리 라 이런 쪽이죠. 분쟁 조정기관에서도요. 어떤 이슈가 있냐면은 그 말하자면 특히나 후이즈 정보가 만약에 가려져서 오거나 아니면 주소가 뭐 프라이버시 이슈와는 별개로 이렇게 프록시 서비스와는 별개로 모를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저 도메인 등록자한테 분쟁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을 모르는 경우에는 분쟁 조정기관이 알아내서 연결해 줘야 되거든요. 실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자 어느 도메인의 보유자하고 만약에 피신청인을 특정해 가지고 분쟁이 왔다. 그러면 그 다음 프로세스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분쟁 조정기관이 이제 그게 누구인지를 특정하고 그 사람한테 그 조정문을 신청서를 송달하려면은 뭔가 절차가 필요하겠지요. 수사기관 필요한 거 당연하고 보안업체 아까 말한 대로 특히 외국에서는 보안관제를 다 사기업이 맡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도 뭐 꽤 그러던데요. 우리나라도 보안관제 업체 꽤 활동이 넓습니다. 활동 영역이. 상표권자도 니즈가 많지요. 그런 정보 수요자들 입장이 가장 이제 그 말하자면은 물 위에 떠오르게 될 거고요. 왜냐하면은 후이즈 정보가 그렇게 많이 가려지게 되고 내지는 수집도 안 하고 공개도 안 하고 특별하게 인가된 자에만 된다면은 내가 그 인가 절차를 어떻게 내가 얻어서 어떤 정보가 나는 필요해 하는 쪽이니까요. 반면에 등록인 입장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 개인정보 보호할래 이제부터 나 공개를 원치 않아 나 그로 인해서 어떤 뭐 스팸을 받거나 그로 인해서 어떤 피해 받는 거 원치 않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입장의 어떤 뭐랄까 조정이나 어떤 균형적인 어떤 고민이 필요할 겁니다. 정부는 사실 롤이요 두 가지 롤을 다 같이 겹쳐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한 수사기관이나 이쪽은 다 정부기관들 아닙니까? 그러면은 사실은 정보 수요자 측면이 꽤 강합니다. 정부가 법 집행기관으로서. 그런 반면에 이 이해관계를 또 조정해야 되는 역할을 동시에 띠고 있고 우리나라는 또 인주법이라고 인터넷 주소법에 관할 책임이 정부한테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꽤 적극적으로 나서서 말하자면 자기가 필요한 이 수요자로서의 역할과 동시에 이 등록인의 그 개인정보도 보호해야 되는 조정자로서의 입장을 잘 이렇게 균형 있게 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거다. 이런 걸 한번 제안해 보고요. 그럴 때 이제 어떤 점들이 필요한가를 한번 법 쪽을 한번 살펴본 건데요. 개인정보보호법하고 정보통신망법이 현재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뭐 향후에 통합되더라도 그건 아직 그 국회에서 논의 중이니까요. 그럴 때 수집의 원칙, 공개의 원칙, 그다음에 뭐 적법한 절차 제공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GDPR에서의 그거보다 약간 좀 그러니까 GDPR과 유사한 형태의 우리나라도 법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긴히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왜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크게 얘기가 아직 안 되고 있냐? 제가 생각할 때는 정보 주체가 문제 제기를 안 해서 그럴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이라고 해서 개인정보 수집에서 정보 수집 최소화의 원칙 적용해 볼까요? 뭐 정보 수집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왜 관리자의 개인 그 휴대폰 번호나 아까 뭐 개인의 아니면 그 이메일 주소가 그대로 다 오픈돼야 됩니까 하고 문제 수집돼야 될 필요성을 한번 입증해 보시오 하고 따져본다 칩시다. 만만치 않습니다. 극복하기에. GDPR보다 우리는 좀 약한데요. 아니요. 안 약합니다. 해석상으로. 그렇게 약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개의 원칙은요. 이제 공개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사실은 조회해서 거기서 제공한다. 이게 이제 공개의 실제 모습이죠. 그러니까 후이즈 정보를 조회해서 제공한다는 걸 이제 공개라고 표현했는데요. 우리나라 이 개인정보법이나 망법에 나와 있는 제3자에 대한 제공의 룰 조금 엄격한 편입니다. 상당히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다만 우리나라에서 이제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 다 동의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도메인 등록을 할 때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 없다. 이렇게 이제 커버가 되는데요. GDPR에서는 하나 더 거기다 스크리닝을 더 넣습니다. 그 동의 쓸데없이 받은 거 아니야, 너? 필요도 없는 동의를 과하게 받는 거는 그거는 강요된 동의라고 또 봐버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룰이 유럽만 적용될까를 또 생각해 보자면요. 아직 판례가 덜 나와서 그렇지. 우리나라 역시도 강요된 동의의 룰이 저는 판례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소 수집 원칙하고 동의의 원칙을 믹싱을 시키면은 그게 강요된 동의 원칙 아니겠어요? 강요된 동의이기 때문에 무효다 하는 논리가 충분히 있을 수가 있고요. 참고로 독일에서 실제로 독일 툭하우스였나요? 예, 툭하우스에서요. 강요된 동의 룰까지는 아니었으나 어쨌든 그쪽에서 수집을 안 해버리니까 아이칸에서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너 수집 안 하면 안 돼 했더니 독일 법원에서는 아이칸 편을 손 안 들고요. 툭하우스를 손 들어줬어요. 뭐 수집 안 할 이유가 있네 뭐. 그 정도로 엄격한 보호 관점을 법원이 행사를 하게 될 때는 이 법에 따른 고려가 꽤 돼야 됩니다. 현재는 지금 동의 받았다 해서 완전히 우리는 말하자면은 무슨 뭐 그 자유 패스를 이용한 것처럼 우리는 지금 해석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이 커뮤니티 내에서의 문제제가 아직 약하게 있을 뿐이지 향후에 이제 이 프라이버시 이슈가 강해지고 개인정보 정보 주체들의 뭐 요새 또 시민단체들도 열심히 또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문제가 제기되면서는 국면이 좀 달라질 수 있다. 강화될 쪽으로 가고 있다. 뭐 그게 바람직하냐 데이터 경제에 어떠냐 이거는 좀 다른 얘기고요. 일단은 현행 법적인 이슈를 그렇게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제 논의에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요. 마무리의 제목이 출발선이네요. 결국은 한국의 CCTLD 정책에서 후이즈를 어떻게 가져갈까 하는 거는 이제 논의의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글로벌은 그렇다 치자 하면은 근데 글로벌도 잘 동향 파악을 할 필요가 있는 게 이제 1단계 마치고 2단계에서 아까 말한 대로 인가 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정보를 얻어낼 거냐에 매우 중요한 지금 시즌이 열려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도 이렇게 말하자면 제대로 귀를 열어놓는 게 하나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한국 법 관점에 GDPR에만 말고 이렇게 GDPR의 영향을 받고 있고 그와는 또 독립된 체계를 갖고 있는 한국 법 자체에 대한 검토도 조금 더 숙고해져야만 된다. 더 이상 이제 우리 동의 받았으니까 안전에의 그 틀에만 숨어 있기에는 조금 이렇게 좀 불안해 보인다. 요 얘기고요. 국내 이해관계자의 수기라고 제가 표현했는데요. 수기 민주주의라는 얘기는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는 멀티 스테이크홀더라는 말이 조금 더 좀 외국스러운 말이고 뭐 좀 이렇게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 말이라면은요.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했을 때 수기 민주주의는 조금 더 이제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얘기인데요. 그 예전에 한번 원전 찬반할 때라든가 뭐 몇 가지 뭐 수기를 한번 시도를 해봤지만은 아직까지 우리는 좀 이게 약해요. 사실은 앞에 제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서로 다른 이해를 가질 때, 즉 정보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후이즈가 아무리 법에 따라서 적게 공개하고 적게 수집하고 하더라도 나한테는 쓸모있게 해줘. 이런 니즈를 가지고 있을 때 그와 또 반대편에서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정보 주체와의 관계를 생각해서 어떻게 어느 선에서 말하자면 적절한 어떤 우리 후이즈 정책을 가져갈 거냐. 또 글로벌 경향에 또 이렇게 부합도 되면서 우리의 현재 법제에도 맞고 우리 문화에도 맞는 우리 커뮤니티에 우리 답을 어떻게 찾아낼 거냐. 이거는 뭐 우리에게 고유하게 주어진 숙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침 이제 그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수기 민주주의나 우리나라의 이런 어떤 그 참여 민주주의 형태는 이제 걸음마 단계라고 생각돼요. 저도 아이칸을 몇 번 가봤습니다만은 그쪽에서 하고 있는 참여 모델이라든가 다른 서양에서의 그 참여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게 현실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언제까지 뒤처질 수는 없잖아요. 그랬을 때는 아마 이런 자리들이 어떤 출발선이 돼가지고 좋은 계기가 됐으면 싶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동안 GDPR에 관련된 논의가 GDPR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까라는 고민이었다면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럼 GDPR과 같은 입장에서 한국은 과연 어떤 식의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을 수립해야 될 건가라는 질문을 던지신 것 같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으로는 그런 이제 그 등록 대행업자로서의 가비아에서 네, 등록인 개인 정보 보호에 관련된 그래서 업체에서 이제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떤 이슈들을 갖고 있는지 예, 가비아의 김상민 차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가비아에서 도메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상민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저희 가비아 같은 경우 도메인 등록 대행 업무를 하면서 등록 대행 관점에서 이제 등록인들이 개인 정보에 어떠한 정보를 이제 제출하고 어떤 피해가 있는지 이런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 세션에서 이제 계속 언급되는 후이즈 정보 검색 결과입니다. 도메인 등록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가비아닷컴을 등록을 했을 때 이 후이즈 정보를 조회를 하면 많은 정보들을 후이즈 검색 결과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도메인에 대한 이제 등록 연도, 등록 일자, 그 차용 종료 일자, 어느 등록 기간을 통해서 등록되는지 정보들을 확인을 할 수 있고 네임 서버 정보를 통해서 어느 웹 호스팅 회사를 이용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도메인 등록 정보 상에는 여러 가지의 컨택 정보들을 수집을 하고 있는데요. 뭐 주소, 전화번호, 우편번호, 이메일 주소까지 해서 모든 정보들을 수집을 하는데 다행히 뭐 가비아 회사 입장에서 등록을 하면은 이제 회사 정보를 입력을 하면 되지만 일반 개인이 개인 목적으로 도메인 등록을 하게 되면 여기에는 주소는 집 주소가 입력을 할 수밖에 없고요. 전화번호 같은 경우는 요즘 집 전화번호 없는 경우들 많이 있죠. 그러면 핸드폰 번호로 입력을 할 수밖에 없는데 후일 정보 검색을 통해서 집 주소와 핸드폰 번호가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도메인 등록인이 나는 도메인이 필요해서 등록을 했을 뿐인데 도메인 신청서에 작성한 정보들이 후이즈 검색을 통해서 전 세계 누구나 조회가 가능한 후이즈 기능을 이용해서 정보들을 수집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일 좌측에 보시면 도메인 후이즈 정보를 DB화해서 그 검색을 했을 때 구글에서 검색을 했을 때 해당 도메인 후이즈 정보를 보여주고 이제 거기에 키워드 광고라든가 배너 광고들을 유치를 해서 이제 돈을 버는 업체들도 있고요. 이제 중간 같은 경우는 도메인 정보들을 주기적으로 동일한 도메인에 대해서 이제 시간별로 주기적으로 수집을 해서 DB화를 합니다. 해서 어떤 도메인의 소유자 정보가 언제 변경이 되었는지 모든 정보가 축적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뭐 vip@gabia.com이라는 이메일 주소를 검색을 하면 저 이메일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모든 도메인이 조회가 됩니다. 여기 현재는 블랭크 처리가 되어 있는데 돈을 내면 저 도메인 목록들하고 각각의 도메인에 대한 후이즈 정보 히스토리까지 다 제공을 받을 수가 있고요. 제일 우측에 보시면 도메인 이제 등록을 하면 이제 그럴싸하게 도메인 등록 업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후이즈 정보 기반으로 해서 검색을 해서 등록자한테 도메인이 만료되는 것처럼 해서 사기 메일들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뭐 여기 메일 같은 경우는 영문 메일로 보내고 있는데 실제로 국내에서도 가비아를 사칭을 해서 등록자한테 실제로 연장하라고 안내 메일을 보내는 적도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도메인 등록인이 무심코 메일을 받아서 해당 이메일을 열어보고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게 되면 아이디 비밀번호를 탈취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이즈 정보 공개에 따라서 이런 피해 사례들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도메인 등록자들 개인 같은 경우는 개인 정보들이 노출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회사 같은 경우는 그 회사 뭐 합병 예정인 회사의 뭐 신제품 출시 전에 미리 도메인 선정을 하기 위해서 등록을 필요로 하고, 영화 같은 경우도 뭐 새로 영화 이름 만들 때 익명으로 처리가 필요한데 개인 같은 경우 뭐 등록 정보를 부정확하게 입력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최근에 강화된 그 등록 정보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등록자한테 연락이 되지 않는 이메일이거나 전화번호일 경우에는 등록자가 감시를 하고 확인을 해서 도메인을 정지 또는 심하면 이제 말소까지도 시킬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자가 자기 정보 노출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가짜 정보를 입력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해서 하단에 보시면은 블라인드 서비스, 뭐 도메인 가드, 도메인 보안 서비스, 등록 정보 숨기, 그리고 뭐 해외에서는 도메인 프라이버시, 도메인 프라이버시 프로텍션, 이러한 다양한 서비스 이름으로
연 3달러에서 한 8달러 정도 별도의 이제 비용을 지출을 하고 도메인 그 프라이버시 또는 프락시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요. 이런 뭐 프라이버시 프락시 서비스를 이용을 하게 되면 뭐 업체에서 뭐 얘기하는 장점은 이 서비스를 이용을 하면 개인 정보가 보호가 되고 스팸 메일이나 전화 수신 차단 그리고 뭐 사기 피해 방지, 경쟁사의 마케팅 조사를 차단할 수 있다는 홍보를 하면서 서비스를 그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라이버시 프락시 서비스는 알칸에서 먼저 인정을 한 게 아니라 시장에서 도메인 등록자가 개인정보 노출을 꺼려하는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니즈가 먼저 있어서 등록된 레스라가 이 서비스를 먼저 도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알칸에서는 도메인 등록자는 실제 등록자와 동의를 해야 되는데 시장에서는 등록자와 실제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는 괴리감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알칸에서 계약서가 2001년도 버전이 있고 2009년도 버전이 있었는데 그 전까지는 이 프라이버시 프로텍트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그 시장에서 운영되는 것과 이 정책과 이제 괴리가 있어서 2013년도 버전에서 프라이버시 프록시 서비스에 대해서 정식으로 도입을 했고요. 거기에 명시되어 있는 용어 정의를 잠깐 말씀드리면 뭐 PP 고객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일 거고요. 프라이버시 서비스는 요 내용을 그 계약서의 이제 해석본 그대로 가져가는 말이 좀 어렵습니다. 등록명이 도메인 이름 보유자로서의 자격으로 그 수익적 사용자에게 등록되지만 등록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후이즈에 준하는 서비스에 있는 등록명 보유자의 연락처 정보를 표기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대안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연락처 정보가 PP 제공자에 의해서 제공되는 서비스다. 예, 한국말을 들어도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프락티 서비스는 이제 등록 보유자가 이제 PP 고객의 도메인 이름 사용을 제공하기 위해서 PP 고객의 도메인 이름 사용을 허락하고 내용을 뭐 말은 좀 어려운데 다음 예시를 보면 abcmart.com이라는 도메인 등록자가 그 레스트가 제공하는 프라이버시 서비스를 이용을 하게 되면 등록자의 회사 이름은 abcmart이고요. 그리고 네임은 뭐 홍길동 아니면은 이것도 뭐 프라이빗 처리가 가능하고 하단에 이제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는 프라이빗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정보로 대체가 됩니다. 이메일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화된 이메일로 별도로 지정을 해서 저 이메일로 메일을 전송을 하면 등록자의 실제 이메일로 포워딩 되게끔 처리를 하고 있고요. 업체별로 저 메일 그 포워딩에 스팸 차단이라든가 이런 기능들을 부가적으로 적용을 하기도 합니다. 프락시 서비스 같은 경우는 도메인 등록자 이름 자체를 노출하는 걸 꺼려하는 사람들이 이제 주로 신청을 하는데 후이즈 프라이버시 서비스라는 이제 레스라가 보통 이제 프락시 서비스 제공할 때는 레스라 이름보다는 별도 자회사 이름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그러한 업체 이름으로 대신 등록을 하고 도메인 등록자한테는 도메인 사용을 라이센스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도메인 등록자는 후이즈 상에서 봤을 때는 프락시 서비스 제공 회사가 되는 거고 실제 사용자 그 도메인 실제 등록자는 그냥 단순히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하단에 뭐 어드민이나 테크, 그 빌링도 옵션으로 컨택 정보가 수집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해당 정보들은 모두 프라이버시나 프락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정보로 대체가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2013년도 레스라 엔가 계약서 내에 프라이버시 앤 프락시 서비스에 대한 그 레스라 의무가 이제 최초로 좀 도입이 되었고요. 이 내용을 보시면 우선은 이제 프라이버시 서비스를 그 서비스에 있는 조건의 공개, 뭐 남용 침해 행위, 그 익명으로 처리되는 도메인 등록자 정보에 대해서 연락을 하기 위해서 신고하는 절차, 그 신원 공개하는 그 사업자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정보를 웹사이트에 공지를 해야 되고 서비스 조건 및 절차에 대한 설명, 그 남용 행위나 뭐 제3자 권리 침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락할 수 있는 절차나 그 시설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항 보면은 도메인 고객 정보의 에스크로 부분이 의무화되어 있는데 요거는 도메인 등록을 하게 되면 등록 그 레스트라가 파산에 대비해서 도메인 등록 정보를 알칸이 지정한 에스크로 업체에 보관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프라이버시나 프록시 서비스가 적용된 도메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백업을 하더라도 실제 등록자 정보가 아니라 프락시 정보가 보관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프락시 정보가 아니라 도메인의 실제 등록자 정보를 보관하라는 그 의무사항이 언급이 되어 있고요. 여기 계약서 이거 2013년도 계약서가 당초에는 2017년도에 만기되거나 아니면은 레스라이 그 프락시 서비스 그 제공하는 업체 인가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그게 이제 도입되는 시기에 맞춰서 그게 나오면 이제 대체가 될 예정이었어요. 근데 작년도 그 GDPR 영향으로 이 후기자 관련된 모든 정책들이 다 업데이트가 되거나 보류 그 진입하는 부분이 보류가 되어 있고 현재 이 내용도 계약 홈페이지 내에서는 유효 기간이 2021년 1월로 연기되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이칸의 앞에서는 프라이버시 프락시 서비스를 이미 시장에 보편화되어 있고 많은 업체들이 제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도 그 이미 시장에 이용된 서비스를 인정하는 거라고 보면 지금 2016년도에 그 GNSO 워킹 그룹에서 GNSO에서 이제 채택이 된 그 파이널 보고서에 언급된 내용인데요. 프라이버시 앤 프락시 서비스는 이제 인가된 업체만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좀 추천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뭐 기타 서비스 절차나 이런 부분들은 그 권고안으로 해서 앞에 내용과 비슷하고요. 여기 내용에 기반해서 아이칸에서 이제 정책이 개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프라이버시 프락시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작년 2018년 5월 달에 GDPR이 갑자기 이슈가 되고 하면서 레스리나 레스라의 도메인 등록 정보를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공개 처리, 그 임시 정책이 나오면서 일부 정보들을 다 비공개 처리할 수 있는 옵션이 주어졌고요. 이 지금 씬 후이저 같은 경우는 레스라가 이제 후이저 정보를 조회를 하게 되는데 레스라가 이제 소재하는 국가에 따라서 레스라가 이제 의사결정을 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도메인 정보 말고 하단에 컨택 정보 같은 경우는 앞에 말씀하셨던 투카우스 독일의 업체가 독일의 업체에 등록된 도메인을 이제 조회한 결과인데 그 아무 정보도 조회할 수가 없죠. 도메인 정보 도메인에 대한 기본 정보 외에는 아무 정보도 조회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스익 후이저 같은 경우는 레스라가 아닌 레스리에서 이제 후이 정보를 제공하는 예를 들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이칸의 이제 임시 정책에 의해서 등록자 이름 옵션으로 해서 등록자 이름 그리고 주 국가 정보만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개인 같은 경우는 오거니제이션 정보 자체도 이제 널 값으로 표기가 되고요. 그래서 기존의 모든 정보가 다 노출되고 있던 것과는 달리 이제 앞으로는 아주 그렇게 제한된 정보만 조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후이즈 정보 정책이 이렇게 바뀜으로 인해서 레스라들이 제공하는 이제 프라이버시나 프락시 서비스는 뭐 제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많은 그 서비스 이용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후이즈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좀 많이 사용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반면에 이제 GDPR이나 약간 정책은 전 세계 글로벌에서 같이 흐름에 맞춰서 가는데 KR 같은 경우는 전혀 움직임이 없는 상태죠. KR 후이즈 정보를 예를 들면 KR 같은 경우는 개인 및 개인 사업자에 한해서 정보 경계 여부를 옵션으로 주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보 비공개하는 영역이 등록자의 주소, 우편번호 그리고 전화번호 정도, 책임자의 전화번호 정도만 가릴 수 있고요. 그 법인이나 개인 모두 후이 정보를 조회를 하면 책임자의 이름, 전자, 우편 주소 이는 분명히 개인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공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이거는 뭐 KR 도메인에도 마찬가지로 저희 가비아의 프락시 서비스가 적용을 하고 있고요. 이 서비스는 KR 도메인 같은 경우는 후이 정보 정책이 변경되지 않는 한 뭐 계속적으로 아마 이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KR 도메인의 후이 정보가 현재처럼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면 프락시 현재 그 등록 대행자들이 제공하고 있는 프라이버시나 프락시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계속으로 존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프라이버시 프락시 서비스에 대해서 앞에 그 KR 후이자 같은 경우 법인 모든 정보가 공개가 되고 개인 및 개인 사업자는 일부 정보 비공개가 되어 있는데 실제 이제 시장에서는 정보 공개
그 프라이버시 프락시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법인이나 개인이나 구분 없이 모두가 요구를 하는 상황이고, 현재 아이칸에서 프라이버시 프락시 정책 및 인가 프레임 도입을 하는 배경이나 취지는 마찬가지, KR도 마찬가지로 현재는 동일하게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해서 결론적으로는 후이즈 정보 공개 수준을 현재 상태로 계속 유지를 해야 될 부분인지 이 부분은 좀 논의가 필요할 거고, 이게 정보와 맞춰서 그 등록된 자가 제공하는 프라이버시 프락시 서비스를 KR에도 마찬가지로 도입을 할 것인지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수요는 그동안 많이 있었고 그거에 대한 어떤 얼터너티브 솔루션이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법제화하는 자리에 올릴 건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 발표로 해서 예, 입법조사처의 신용호 변호사님께서 예, 그 국가법 우리의 법 체계 안에서의 후이즈 도메인의 등록인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발표를 진행해 주시고 이걸 마쳐서 패널분들 앞으로 나오시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그 입법조사처의 신용우라고 합니다. 앞에서 이제 워낙 그 전문가분들이 잘 설명해 주셔서 저는 간단히 이제 입법적인 어떤 쟁점들이 있는지만 간단히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귀한 토론 자리 마련하도록 이제 기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조사처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국회의원분들이 300분이 계시죠. 이제 그분들이 각각의 이런 내용들을 다 잘 모르실 수 있어서 저희 쪽에 이제 분야별로 저희가 이제 약간 이런 내용들을 수집해서 좀 이제 보고서를 올리고 이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디 이제 전 변호사님이 쓰신 글에도 나와 있었는데 이게 이제 결국에는 그 어떤 인터넷의 글로벌적인 성격, 국제적인 성격과 거기 이제 이유는 이제 물론 그 어떤 국가의 집합이지만 어쨌든 지역적인 어떤 법률과의 어떤 충돌의 지점에서 이런 논의들이 이제 발생한다고 할 수 있고요. 원래 이제 최근 이슈들은 이제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이 이제 그 각국 정부와 이제 부딪히면서 이걸 어떻게 이제 오히려 정부보다 더 힘이 이제 거대해지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문제점들이 제기됐다면 이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최근 다른 독일의 이제 그 레스트라 관련한 이제 판결을 보면 오히려 이제 각국 정부가 이제 아이칸이라는 그 글로벌의 어떤 그 계약 관계나 그 규칙을 오히려 이제 압도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게 한번 좀 더 그런 지점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계속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부분은 이제 말씀 주셨는데 현재 이제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미 엄격하고 그 경직된 것으로 약간 이제 전문가 많이 얘기가 되고는 있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그래서 그 개인정보 활용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이 추진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 11월에 이제 작년에 계속 그 사자성명위원회 이제 해커톤 회의라든가 또는 국회 이제 어떤 특위 과정을 통해서 논의가 있었고 그 어느 정도 이제 논의가 반영되고 GDPR의 내용이 이제 반영된 개정안이 이제 그 작년 11월에 이제 발의가 됐고요. 원래 이제 정부에서 많이 준비를 했는데 어떤 개정의 논의를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임원 입법으로 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그 정보통신망법의 경우에는 사실은 그냥 굳이 이거를 나눌 필요 없이 그 현재 아까 이제 법 체계가 좀 일반법은 개인정보보호법과 분야별 이제 개인정보 이제 보호법제들로 분산되어 있는데 이걸 개인정보보호로 통합하자라는 내용이 주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치정보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 위치 정보의 경우에는 그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제 추후에 이제 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이제 소관한다. 그런 내용이 돼 있고 이제 신용정보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융위에서 신용정보법의 개인 신용정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개인 재산과 직결되기 때문에 따로 관리하겠다. 약간 그래서 좀 성격을 달리해서 지금 이제 개정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개인정보보호법의 이제 그 개정안의 어떤 이제 주요 내용들을 밑에 살펴보면요. 그 현재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 이제 좀 명확화되어 있지 않은데 가명체를 해서 어느 정도 그 개인의 식별력을 좀 없앤 다음에는 통계 작성이나 과학적 연구, 공유적 기록 보존 등을 하는 경우에 동의 없이도 처리가 이제 가능하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이제 말씀 주셨지만 그 어떤 수집 목적 이거는 이제 어떤 용도로 이제 사용하겠다라는 수집 목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현재로서는 딱 그 목적만 이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었다면 이제 지금은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정부 주체 동의 없이도 사용할 수 있도록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내용이고 사실은 EU 이제 GDPR 워킹 파티 29에서 이제 아이칸에 내는 의견 중에 이게 지금 이제 목적이 불분명하다 이제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 부분을 일단 우리가 이제 그 목적 이제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로 이제 처리의 어떤 범위를 일단 확장해놓고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이제 아이칸이든 아니면은 그 우리나라 그 레지스트리든 그 단계에서 더 어떤 범위로 이제 공개할 수 있는지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개인정보 개념 같은 경우에 그 기존에 그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좀 논란이 많았고 굉장히 이제 법의 그 규제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 범위가 굉장히 넓었는데 현재로서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을 일단 개인정보 처리자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이제 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어서 이거에 대한 논의가 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법제 정비 추진책이 일어나라고 돼 있었는데 아까 그 윤복남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유 적정성 견제 평가라는 것이 이제 예정돼 있고 이제 어떤 그 경제적으로 필요성이 높은데 이게 가장 문제가 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독립적이지 않다. 그래서 이제 현재 이 개정안에서 그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을 시키는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부분은 사실은 좀 그 다른 걸 차치하고라도 빨리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일단 목적 조항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그 GDP 안에는 이제 양립 가능성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수집한 목적과 어느 정도 양립 가능한 그게 이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 조항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다. 이제 사실 동의 없이라는 말은 없는데 그냥 이제 동의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좀 이제 뭐죠? 숨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그 이제 규정이 돼 있고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지금 개정안에도 그 합리적인 이제 관련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이제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GDPR 수준으로 이제 개정을 하고 이제 향후 이제 아이칸에서 어떤 식으로 이 목적 이제 처리 목적에 대해서 그걸 그 범위를 이제 규정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사실은 이 우리나라 법에도 이제 개인 정보를 최소 수집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이제 16조에 있는데요. 그 단순히 이제 수집 원래 최소한의 수집해야 되는 거 이상으로 수집한 경우에 처벌되지는 않고 이제 많이 수집했는데 그걸 이제 정부 주체가 거부했을 때 내가 이제 난 동의하기 싫다라고 이제 수집하지 말라고 했을 때 이제 뭐 어떤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를 하지 않겠다 이런 경우에 처벌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GDPR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말씀하신 그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 이런 원칙들을 위반한 경우에도 거의 형사처벌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이제 이런 개인정보 처리 기본 원칙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 이제 뭐 형사처벌 여부에 대한 이제 그 논의는 차치하고라도 단 이제 최소 수집 원칙에는 약간 이제 실효성을 높이도록 이제 법이 개정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제 의견을 제시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인터넷 주소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터넷 이제 주소법 안에 이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항이 있고 거기서 이제 정보통신망법에 관한 개인정보를 처리한 관련된 이제 여러 조항들을 다 준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아까 막 동의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제 현재는 아마 동의가 돼 있어서 이제 법상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이제 사실 동의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동의를 단순히 했다고 해서 이거를 면책시키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제 아까 비교 형량 조항이라는 것이 이제 현재 들어가 있는데 아까 합리적 이제 관련 목적인 같은 경우에도 해당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정보 주체 개인정보 처리자 이제 둘 간의 어떤 이익에 대해서 비교 형량을 이제 진행해서 뭐 합리적인 이제 판단으로 이게 이제 개인정보가 처리가 되고 공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여러 말씀들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요청권자, 만약에 이 후이즈상의 개인정보를 이제 제한할 경우, 공개를 제한할 경우에 누가 이제 그거를 요청했을 때 그거를 이제 제공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수사기관이라든가 아니면은 지재권 이제
처리에 관한 여러 기관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법 집행, 지재권 침해, 그다음에 이제 그 보안 관련된 것들 이런 목적에 대해서 접근이 가능하도록 아마 아이칸에서 이런 이제 최종적인 규정을 내놓을 수 있을 텐데 그에 맞춰서 사실은 법 개정 어떤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 법 개정이 필요할 수 있고요. 이제 아마 현재는 이런 식으로 이제 단순히 뭐 상업적 목적이 아니고 뭐 통계나 학술 연구 목적으로도 이제 이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만약 아이칸에서 이런 식의 이제 처리가 가능할지 이제 가명 처리해서 뭐 제공하는 것이 가능할지 이거는 뭐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할 건 아니지만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분쟁 조정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분쟁 조정이 있는 경우에 이걸 인가권자에 포함할지 여부가 이제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조회한 경우에 내 개인 정보를 누가 이렇게 조회했지라는 걸로 이제 약간 어떤 개인 정보에 이제 처리에 대해서 굉장히 일종의 인권 이제 침해를 약간 당했다라는 이제 판단 이제 느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매번 누가 조회가 있을 때마다 실제 등록인한테 그걸 통지해야 될지 그래서 실제 분쟁이 있거나 할 때는 동물정책 망법이나 통비법처럼 이게 통지를 할 필요가 있고 개인 정보 근데 단순히 이제 그냥 조회만 한 경우에는 아마 이제 나중에 등록인이 뭐 어떤 레지스트리 같은 데 이제 요청을 해서 누가 나에 대해서 조회를 했는지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권리들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앞으로 향후 아이칸의 어떤 인가 프로그램 어떤 방향에 대해서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결국에는 GDPR로 인해서 어떤 개인정보의 보호, 이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헌법적 가치라는 게 이제 보호된다고 할 텐데요. 결국은 기술이 법에 이제 따라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시스템이나 법 제도가 거기에 맞춰가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원래 반에 끝나야 되는 3시에 끝나야 되는 거라서 10분밖에 안 남게 했는데요. 토론이 되면 15분 브레이크를 조금 어겨서라도 활용해서라도 좀 논의가 진행되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열심히 노트를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여기 패널 분들을 지목해서 질문하셔도 되고요. 그냥 보편적으로 질문을 하시면 패널 분이 대답해 주시는 이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혹시 플로어에 질문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아직 이게 그렇게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거가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은 시간 아마 거의 학습의 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학습하시면서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냥 그런 거 편하게 질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패널 분들 중에서 그럼 네네. 저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학생이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마지막에 언급하셨던 것 중에 이제 정보 제공에 대해 동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많은데요. 동의라는 게 정확히 앞으로 물론 아까 윤봉남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제 사전 동의 하에 이제 정보를 사용하는 것이 대다수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고 사실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이 물론 강하지만 이 사전 동의라는 그런 전제 하에 많은 이루어지고 제3자에게 또 이게 양도가 되는 등의 그런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GDPR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런 다른 양상을 띠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그런 사전 동의 방향과 조금 다르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을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GDPR이 도입된다라고 GDPR과 같이 우리나라의 제도가 바뀔 거냐라는 거에 대한 의견. 저는 글쎄 개인정보 전반에 대해서는 여기 윤 변호사님 하셔야 되는데 후이즈에 관해서 만약에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적하신 대로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일부의 견해가 GDPR 6조 1항
A가 동의고요. B가 계약 이행에 필요한 데에서 동의업 처리할 수 있는 부분 B. 그다음 F항이 데이터 컨트롤러에 정당한 이익이 있을 때 이익 형량을 해서 또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크게 봐서 이제 F까지 있는데 우리가 고민할 건 A, B, F거든요. A가 동의고. 근데 지금 후이즈 이슈에서 일부 견해는 여전히 동의를 써서 해결을 하자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이 건을 처리하면서 세계 주요의 로펌들의 의견서를 받고 막 그러는데, 일부 로펌의 의견서가 여전히 컨센트 베이스로 후이즈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고요. 일부 로펌이나 일부 이제 의견은 F항 61F 6조 1항 F항을 써서, 왜냐하면 데이터 컨트롤러인 아이칸하고 레지스트리 또는 레지스트라가 이 후이즈 데이터베이스를 수집하고 그걸 공개할 그런 적법한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정보 주체인 그 등록인보다 그 이익과 형량을 해서 그것이 우월할 때는 계속적으로 후이즈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거기서도 두 가지 흐름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결론은 난 상태가 아니고, 다만 일반론적으로 보면 사실 F6조 1항 F를 쓰면 굉장히 좋은데요. 문제는 이거를 누구도 판단하기 어렵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컨트롤러의 적법한 이익과 데이터 서브젝트 정보 주체의 이익이 누가 더 우월한지 사실은 보는 사람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렵고, 또 일부 국가의 입법례는 단순 이익 형량이 아니라 정보 주체의 이익보다 데이터 컨트롤러의 이익이 현저하게 우월할 때만 동의 없이 처리한다는 입법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독일이 그렇거든요. 그리고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단순 이익 형량이 아니라 현저한 이익 형량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동의 기반의 데이터 처리를 이 후이즈에서도 해야 되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온 김동훈입니다. 먼저 그 후이즈 쪽에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저희는 이제 그 감시 기관으로서 그 온라인 그 불법 도박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지금 그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정보 보호 쪽을 강화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보는 관점은 조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후이즈 정보, 아까 처음에 발표해 주신 그 발표자께서 그 정보의 그 부정확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후이즈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그 운영자를 특정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현재로서는요. 그래서 그만큼 정보가 부정확해 왔고, 저 같은 경우에도 2015년도부터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후이즈 정보를 거의 쓸 수가 없는 상태이고요. 그 이제 수사기관이나 정부기관이 제공한다 하더라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후이즈 정보의 부정확성에 대해서 어떻게 그 좀 보충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개인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건 맞지만, 그렇지만 그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면 그 정보의 그 보호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약간 의문이 듭니다. 그 부분 하나를 좀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그 아까 그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프라이버시 서비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프라이버시로 해가지고 이제 레지스트러나 레지스트리 정보를 이제 그 보호를 하고 있는데, 유료로요. 근데 그런 정보들이 이제 개인정보 보호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런 정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이제 불법 온라인 도박 업자들도 그 서비스를 이용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그 사람들을 찾는 게 훨씬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저희 관점에서는 이 국제 공조를 통해서 프라이버시 서비스 안에 숨어 있다 하더라도 어떤 그 협약이 맺어져 가지고 그 서비스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불법 행위를 하고 있을 때는 그 행위에 대해 그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논의가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일단 프락시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불법적인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 건에 대해서는
이제 업체 측에 요청을 하면 그 불법이 명확히 확인이 되었을 때 프락시 서비스를 해지를 시켜요. 그러면 실제 정보가 이제 공개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불법적인 용도로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은 등록된 정보 자체가 다 가짜 정보들을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오픈을 한다고 하더라도 확인하시기 좀 어려우실 거고요. 그 실제적인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 같은 경우는 등록업체는 실제 그 도메인에 대해서 불법적인 것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판단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영장을 가져오시면 영장을 제출을 해주시면 그거에 대해서는 정보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서비스 계약 프락시 서비스 이제 해지하고 정보를 제공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예, 윤 변호사님이 하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자꾸 이런 이 정확성 문제는 그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 후이즈 단독 정보 갖고 사실은 뭐 조회한다는 건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거를 사용할 때는 보조적으로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특정 이메일이 어떤 이메일이 있는데 그 이메일이 이제 여기도 쓰이고 여기도 쓰이면 이제 이런 것들이 얘가 한패구나. 뭐 이런 식의 어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뭐 정말 그 정확성이 담보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 구조 개편을 통해서 또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이 정확성을 어떻게 강제할 거냐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데이터를 이렇게 제한적으로 보여주면 정확성이 또 담보돼야 하는 건 어떻게 논리 필연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규정상으로는 예를 들어서 우리 다케이아 같은 경우도 등록인 정보가 부정확하면 직권 말소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말소를 못하죠. 민원이 들어오니까. GTLD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성을 유지하는 걸 전제로 사실은 이걸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애큐러시를 담보할 건지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아마 KR 초기에 KR 초기 등록할 때는 주민등록 그 서류 다 내고 그거 다 검증해서 확인된 경우만 등록을 해줬었어요. 초기에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점점 인터넷 등록한 수요가 늘어나 그때는 등록자가 많지 않으니까 충분한 시간이 됐죠. 점검하고 허락을 줘도 되는 거였는데 등록자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그게 이제 그러니까 추후 검증으로 바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부정확한 정보들이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질문. 네. 그 아까 답변 중에서 동의 혹은 정당한 이익 그게 이제 여전히 논란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궁금한 게 그럼 동의라면 동의라는 거는 이제 제가 동의를 안 해도 될 자유가 있어야 진정한 의미의 동의잖아요. 그러면 동의를 기반으로 한다는 거는 내가 이 정보는 내 공개하지 말아 달라. 뭐 이렇게 거긴 동의를 안 해도 이제 그런 등록을 허용을 해야 된다. 이러면 이제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하는 건지가 이제 하나고요. 정당 인입 부분은 제가 좀 의문스러운 게 예를 들면 레지스트리나 레지스트라의 정당한 이익이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사행산업 거기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수사기관이나 뭐 뭔가 이렇게 다른 지적재산권자나 이런 사람들이야 난 보고 싶다라는 이익이 있을 수 있는데 등록 업체가 이걸 공개해야 된다라는 그 정당한 이익이 뭔지 그건 좀 모호하다는 그건 그 등록 업체의 이익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게 뭐 아예 차라리 그런 공익적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몰라도 그걸 등록 업체의 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좀 의문이 있습니다. 답변을 그냥 커멘트이신 건가요? 싱크. 일단 A 그 동의에 대해서는 그 GDPR에도 그 계약상 이행 그 필수 불가별한 서비스가 아닌 경우에 동의를 요구하면 이제 안 된다는 규정이 어딘가 있거든요. 어딘가 그게 이제 그걸 우리는 이제 부당결부 원칙이라고 이제 독일어식으로 얘기하던데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이제 후이즈 정보를 수집할 때 이 정보를 수집해야지 뭐 인터넷 등록이라든지 서비스가 제대로 된다는 거를 사실 입증하는 게 아이칸의 지금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사실은 아이칸하고 EDPB, 그러니까 유럽 개인정보 보호도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아이칸은 그래도 그런 동의가 필수 불가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이제 유럽 DPA나 이런 데서 아직 명확하게 답은 주고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쟁점은 남아 있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도요.
남고 그다음에 그 후위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이제 F항을 쓰면 소위 이제 사법기관 같은 게 당연히 정당한 이익이 있겠지만은 그러면 레지스트리라고 왜 보여주냐 이거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되는데 그게 이제 지금 형태로 논의되는 거는 그 그러니까 6조이랑 B에 그 계약 이행에 필수적인 거에 넣어서 등록인하고 이제 레지스트리하고 이제 등신자 계약할 때 그 부분을 넣어서 그거에 필요한 이제 서비스에 필요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공개한다. 이런 식으로 일단 논리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F도 쓰이지만, 그러니까 정당한 이익으로도 처리하는 부분이 있지만 계약 이행에 필요한 그러니까 필수 불가결한 그 조항을 써서 또 이론 구성을 하고 있죠. 지금 이렇게 한 상태인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아까 윤 변호사님이 우리나라의 정보 주체가 용감한 사람이 좀 적은 건데 그 유럽처럼 막스 슈렘스가 한번 이거에 대해서 큰 문제 제기를 하면 사실은 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사실은 우리의 후이즈 이런 체계가 다 무너질 수도 있고요. 약간 뭔가 뭐 안 맞다고 그래서 그런 좀 리스크한 상태는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잠깐 시간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3시 2분인데요. 예, 혹시 예, 그 뭐 코멘트거나 질문인데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 질문을 하나 받고 세션을 마무리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아, 네. 커피 브레이크가 네,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예, 하여튼 세션 네, 지금 뭐 질문하지 않더라도 질문 있으시면 뭐 앞에 플로어가 나와서 질문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GDPR이라고 하는 게 이미 시행됐는데 이게 저희 한국에 던지는 그리고 시사하는 바가 충분히 큰 것 같습니다. 저기 이번에 충분히 학습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가서 혹시 그 자리에서 본인의 자리에서 어떤 참여해야 될 것이 있거나 혹시 이슈를 제기할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